수영여대 아시아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는 박채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과 유럽연합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의 토론을 맡게 돼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연합 전공자이고 또 유럽과 북한연합의 외교관계라든지 유럽연합의 인권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오늘 토론으로 불러주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들은 바와 같이 한국 유럽연합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이 대학 프로그램은 한스 자이델 재단하고 북한 인권정보센터, MK70년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유럽과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포괄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활동 주체 중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표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인권 NGO들이고 그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었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1995년 북한의 기아 상태가 외부에 알려진 이후에 그리고 또 90년대 후반에서야 기존의 인도주의적 NGO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북한 인권 관련 NGO들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국제인권 NGO들이 비교적 역사가 깊고 또 국제적으로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인권 NGO들은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활동의 문신의 폭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본 북한 새 인권 NGO들은 2003년 또 2008년 설립돼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과 유럽연합과의 협력 사업이 결국 이들에게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과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의 의미를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첫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 구축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즉 유럽과 국내 북한 NGO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교류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의 운영 전략과 국제적 연계 강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다양한 형식들, 즉 국제학술회의라든지 국제 워크숍, 또 연수 프로그램, 또 유럽 현지에서 인권 관계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인권 정책의 현황 및 실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위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를 통해서 유럽적 가치, 유럽의 정통성에 대한 상호 이해 작업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라든지 유럽의회 등 북한 인권 관련 정책 이반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객관적인 실상이라든지 북한 인권 NGO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이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 유럽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 기본 목표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시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 및 관심을 환기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했다고 봅니다. 넷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NGO 활동을 보게 되면 홍보, 그리고 국내 활동, 캠페인 활동, 직접적 구호 활동, 정책 연구 및 조사, 국제적 캠페인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 상황 및 북한 내부 상황 및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라는 부분들을 제기했고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구체적인 성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과의 정기적 협력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발표에서도 강조되었던 바와 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한 많은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단체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 단체의 토론을 맡았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 인권정보센터에 관련된 것입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인권 침해 조사라든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시민교육, 북한 인권 강좌 이런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한 다양한 움직임 중에 북한 인권 사건 레포트라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의지를 갖고 계신지 또 구체적으로 이를 확대시킬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 2011년 3월 유엔 인권이사의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보면 북한 주민의 다양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책임이 근본적으로 북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든지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제도, 즉 UPR 등을 통해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정일 체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중대하고 광범위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게 되는 따라 국제사회가 이번에 이렇게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결성하게 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임기를 1년 임기로 하고 있는 북한 인권조사회가 설립되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마이클 커비를 비롯한 3명의 조사위원이 임명되고 또 이들이 9월에 일단 총회에서 구두보고가 있었고 내년 3월에는 25차 인권이사에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NGO 차원에서도 조사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조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 있는지 또 인권 문제의 공론화 및 해결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와 국제 NGO들과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NKG12연대에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연합과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이 2001년 북한과 수교한 이래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화, 공론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입니다. 2001년부터 정치대화뿐만 아니라 인권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가 북핵 문제 때문에 이 인권대화가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연합은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발언을 보게 되면 캐서린 애슈턴이라는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있는데 이 고위 대표가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에서 거쳐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을 보고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또 32차 유엔 유럽연합 차이나 인권에 대한 대화에서 중국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제 북송에 대한 문제는 최근 유럽연합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 때문에 탈북자와 연관돼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유럽연합의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유럽연합에서 그 대외 관계, 대외 정책을 인권과 연계하는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유럽연합 인권 특별 대표를 임명하고 또 유럽과 대외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의 민주화를 동호하기 위한 민주화 기금도 지금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북한과 대부분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부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연합의 조치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국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 단체 중에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고 또 다른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보완됐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2012년 초에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로부터 협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엔의 자문과 협의를 하는 그 NGO의 역할 중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증언이나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객관적인 검증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내 여타 NGO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발표자에게 질문 안 하시고 단체에게 질문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께 두 가지씩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윤여상 예, 우리 박채복 교수님 각 기관에 대한 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하시고 또 저희 활동 사업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북한 인권 사건 리포트라는 것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을 가능하면 최근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정보가 충실한 그러면서도 사건을 공개했을 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건을 정리해서 2주에 한 번씩 영어, 일본어, 한국어 3개국으로 저희들이 이걸 작성을 해서 전 세계 이메일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호부터 현재 48호까지 발행이 됐고요. 또 그 발행된 것을 1호부터 24호까지 된 것은 단행본으로 출판을 해서 영어, 일본어, 한국 3개국어로 출판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또 이제 내일 이 관련한 세미나가 제가 내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제2권이 발행돼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사실 북한 인권 사건을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가해자, 누가 가해자인가에 대한 그 정보는 대부분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사건 리포트에서는 누가 가해자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국내외에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2천여 명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 연구자 또 인권 기구 국제적인 단체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국내에 있는 분들에게도 발송되고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발송이 됩니다. 현재 2천여 명 정도가 있고요. 이걸 받으실 분들은 저희들에게 이메일 어드레스를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해서 계속 보내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48호까지 발행되고는 약간 지금 저희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격주 2주에 한 번씩 발송하다가 앞으로는 좀 그 횟수를 조절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독일어와 프랑스어 또 유엔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로 가능하다면 번역이 가능하면 번역을 해서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밖에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포함한 유엔의 공식 언어로 똑같은 내용들을 발송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지금 그 COI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라고 그러죠. COI가 3월에 결정이 돼서 7월부터 지금 조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1차 조사를 다녀갔고 지금 조사위원들이 2차로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COI가 한국에 있는 4개 단체를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서 그 4개 단체가 탈북자 증언할 수 있는 대상자의 섭외 또 통역 그리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사무 공간 제공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도 그 협력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센터 지금 연구실에서 거의 매일 조사관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이 섭외한 탈북자나 또 기완 납북자나 기완 국군 포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들이 통역에 대한 서비스까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COI 한국에 오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한 4만 6천 건 정도의 북한인권 피해 사건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아주 최근에 또 굉장히 그 정보가 짜임새게 있는 100건의 사건을 저희들이 추려서 유엔 조사위원회가 9개 항목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9개 항목별로 한 항목에 10개에서 11개 정도 핵심적인 사건들을 100건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사실은 별도로 제공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행하는 책자들은 모두 영어로 함께 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백서라든지 저희들 단행본이나 이번 사건 리포트와 같은 저희들이 기존에 발행된 모든 자료들도 이미 COI에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저희들이 COI와 관계돼서 COI가 요청하는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충실하게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UN COI 외에도 질문하신 것처럼 국제기구나 국외 NGO들과의 그 협력을 대단히 강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단 그 저희들이 워싱턴과 또 유럽 지역에서 지금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미나 진행 방식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참여자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개별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각국의 외교관, 대사관의 외교관들, 서울에 와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들 중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스태프들을, 외교관들을 매달 한 번씩 자리를 마련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영문 브리핑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한 30여 개 가까운 대사관에서 북한 인권 또는 북한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사관의 그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최근의 정보라든지 최근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 브리핑함으로써 이 외교관들이 본국 정부에 관련되는 보고를 하고 그것이 개별 국가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 또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에 관계되는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좀 더 많은 NGO들과의 협력, 특히 국제적인 엠베스라든지 아주 국제사회에서知名도를 갖고 있는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고 그런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상당히 사실은 부족하고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어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보되면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박채복 최근연구원님께서 저희가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감동 중에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들 파악하는 데 정말 적중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떠오르는 그
그런 어떤 주마등 같은 필름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뭐가 감동적이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이었죠. 12년 아마 11월 뭐 마지막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유럽 6개 국가들의 인권 관련 기관들, 그다음 유럽연합, 의회 지금 미팅을 하면서 현지에서 제가 이 지도자 연수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스타이틀 지단에서 프로그램을 잘 조직해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그 회의장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때 뭘 했냐면 국가별로 인권 상황을 이제 보고하는 정례적인 보고회 장소였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때가 이제 뭐냐면 북한 이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조사위 COI를 이제 결성하기 위해서 이걸 설립하기 위해서 그 주제가 런칭돼가지고 상당히 팽팽한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한 애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살벌한 그 장소였습니다. 그 북한의 인권 대사 제네바 주제죠. 서세평 그 대사가 바로 저 앞에서 3명인가 착당하면서 그날 북한 인권 국제 COI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국가들 요구에 대해서 막 반발하면서 또 우리 그러니까 김영일 대표는 영어로 처음으로 이제 탈북자 출신이 직접 북한 인권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기하고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쫙 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만약 COI가 끝내 이제 그런 노력에서 결성됐는데 딱 가보니까 그 상황이 무엇 같은데하면요, 상당히 이제 국제사에서 또 역시 북한 인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정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었죠. 그때 말이죠.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또 쿠바와 같은 이런 그러니까 국가들이 있었으면 뭐 공산주의라 할까요? 뭐 그런 국가들이 북한의 친북주의 국가가 있었으면 COI가 결성 의제가 통과되기도 좀 다소 난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상당한 분량의 이런 뭔가 이 로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국제사회도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한두 번 뭐 이게 부원화 부르고 또 굉장히 뭐 인터뷰나 하고 책을 내고 뭐 세미나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상당히 드림 노력만큼 그리고 굉장한 이게 뭐니까 단합되어 있는 그런 역량이 없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게 부과시킬 수 없구나. 이런 것들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동적이지 아니지만은 무슨 이야기죠.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유로스타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갈아탔습니다. 갈아타서 이제 저희 벨기에에서 이제 벨기에 전체 지하철을 탔는데 타자마자 제가 이제 한 5,000달러 정도의 5,000불 정도의 그런 노트북과 카메라 그런 이런 게 들어있는 가방을 순식간에 제가 이제 보조 마쳤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인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인생 치안을 하는 이게 유럽에서 첫째가는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랬지만은 그건 이제 이민자들이 하도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일소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치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상당히 기분이 좀 이게 좀 그랬습니다. 그런 재미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떤 발자 이런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 필요성을 했는데 저는 좀 놀랐던 어떤 것이 저는 미국은 사실 북한 인권이라든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 기금 AD와 그리고 우리 국무부의 어떤 공식적인 펀딩이 있습니다. 유럽엔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가보니까 유럽의 민주주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을 위한 프로그램 기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펀딩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북한 전략센터라고 하는 탈북자 단체도 있고 또 남한의 민주화 단체도 있고 시민연합이라고 있죠.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프로그램하고 좀 달랐던 것은 말이죠. 이게 접근이 대단히 힘듭니다. 이 프로그램의 펀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럽 연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다운받다 해도 어디에 있는지 나타났다고 사라지고 그리고 또 찾아가기도 정말 미로를 찾으시기 힘들고요.
또 그게 어떤 수술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된가 했는데 정말 유럽과 우리 남쪽의 북한 인권 단체들과의 그런 보다 좀 더 강력한 소통 그리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귀하게 내놓는 그런 민주주의 기금들에 대해서 필요한 단체들이 적정한 단체들이 정확히 제대로 그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가이드 그런 뭐 속에 그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가르자들 영어도 잘 모르고 뭐 잘 모르니까 그림이 뜨기가 이거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뭐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올해 4월 30일까지 그 미국의 국무부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북한만 상대로 어떤 예산을 만든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민주화를 위해서 만든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한 5%가 한반도에 배정됐는데 그게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느 단체든지 그 공모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거를 계약이 종료되면서 올해 4월 30일 종료되면서 그 완전히 끝났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 예산이 거의 없어요. 축소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아마 한 350만 불씩 배정하던 예산이 지금 다 날아가고 한 토탈 한 20만 불씩 한 개 단체도 못 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 대학 프로그램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어떤 단체 생존에 어떤 그 걸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매달 한 20일 정도는 길거리에 나와서 캠페인을 합니다. 북한 실상도 알리고 모금도 하는데 모금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모금한다면요 사람들 대부분 안 하고요. 제가 뭐 예를 한 가지 들어보는데 제가 CNS 그 회원 모집하면요 간혹 가다가 써준 분들이 있는데 그 계좌를 추적해 보면은 노숙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장난삼아 쓰는 어떤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송금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 경제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가고 있다는 게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이고요. 그리고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라는 점은요. 좀 어떤 그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많은 부분은 과거 체제 전환 과정에 있었던 국가들의 어떤 시민사회가 체제 전환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으면서 어떤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심층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배우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2년이라고 그 사실 봤을 때 좀 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한 나라도 좀 문제를 좀 예를 들면 루마니아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는 어떤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유엔의 경제사 이사회에 참여했고 근데 그 이후로 대외적인 활동에 있는 탄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북한 UPR이 내년 초에 있는데 저희가 UPR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은 그렇습니다. 저희 한 개 단체가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대응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어떤 북한 문제를 논의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한국인 NGO들한테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 어떤 증언이라든가 사례를 많이 수집해야 되는데 저희 단체가 혼자 수집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이 수집했던 정보를 같이 협력해서 정리해서 북한에 보내는 작업.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제가 이게 UPR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UPR을 북한의 정례 검토라고 이렇게 일명 말하기도 하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유엔 회원국들 그 유엔의 대표부를 갖고 있는 국가들한테 그 관련 보고서를 다 보내주거든요. 보내주고 그 뭐 보고서는 영문 유엔에서 주로 그 그러니까 통용되는 언어가 영어, 불어, 일단 중국어 뭐 이런 언어입니다. 아랍어라든가 기본적으로 영어, 불어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저희도 협력을 해주고 또 한편 저희가 증언집을 그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했는데 그
그 부분도 언어를 영어, 불어 기본하고 독일어라든가 뭐 이런 언어를 같이 이어가지고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어떻게 정말 여유 시간도 없이 정말 밤잠 자지 않고 막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저도 한국에 온 지 이제 10년 좀 넘어서 아직 한국 사회 아직도 계속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기존의 어떤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저희 단체한테 어떤 자문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러면 저희 활동이 좀 더 어떤 효과를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들면서 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고 아니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요. 아까 우리 김영일 대표께서 국가헌법에 인권에 미성됐다는 인권에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다음으로 참고로 우리 법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 그 대한민국 법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10대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배제하는 모든 의미는 되지만 국가는 국민의 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부분을 준다. 이렇게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본적 인권도 인권 그냥 인권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을 의무를 줍니다. 그 나머지 그냥 일반 보편적인 그 인권은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인권은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 보장에 대한 대신 뭐그 인권의 어떤 그 가치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기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국제적인 어떤 그 협력을 통한 보장 또 90년에 유엔 그 인권 협약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시작을 한 그런 단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의 어떤 그 인권에 대한 경험적인 그 경험을 통한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또 많이 참고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럽 통합의 어떤 보편적 가치로 인권 개념을 중심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유엔 유럽 차원에서 유럽 인권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가입 국가들이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하기 위한 또 유럽 인권 재판소도 설립을 해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그에 비하면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직 제도적으로 그렇고 이상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세 분 그 발표 토론 굉장히 잘 들었고 세 분이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역할을 분담을 잘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번 이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서로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한스 자유대주단에 특별히 그 사회자의 직권을 그동안의 사업을 좀 추가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심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과 그동안에 짧은 기간에 있습니다. 종합 토론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종합 토론 시간이 또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